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이번 주 서울은 내년 사업 예산 심사로 시끄러웠고 또 지역에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년마다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총선과 또 지방선거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시민단체가 제안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 정당 설립을 보장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 타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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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독식과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현 정당법에 따르면 중앙당을 수도권에 둬야 합니다. 이와 함께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고 있어야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중앙당을 수도권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수를 5개에서 1개 이상으로 축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정치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오히려 비례성이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이에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국회의원 선거의 유효 득표율에 비례해 지급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선거 때 적용되었던 소위 준연동형 선거제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고 문제점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거제도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실련뿐만이 아니라 사실 학계나 전 국민적인 공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도 공천기준 강화와 심사 과정 공개,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특히 임대업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번 주 노원구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누수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지난 5일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수송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8,000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겼는데요. 사고 당일 결함이 생긴 부분을 빨리 찾아내긴 했지만 주민 피해가 길어질까 긴장된 하루였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서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물기둥이 도로 위로 솟구칩니다. 바닥은 한눈에 봐도 열기가 가득합니다. 5일 오전 8시 10분쯤 노원구 상계구동 청원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열수송관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에 매설돼 있던 지름 300mm 관에 뭔가 찍힌 것처럼 구멍이 난 겁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중학생 한 명이 발목에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수습 작업이 이어지면서 도로는 통제가 됐고 일부 버스는 노선이 급하게 조정됐습니다. 공사를 위해 열 공급을 긴급 중단하였으니 입주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8시 56분부터 현장 인근의 아파트 단지 12곳에는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세대수만 총 18,610곳에 달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약하게 점점점 하면서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틀어보죠, 당연히. 제가 주부니까요. 복구가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밖에 없죠. 주민이니까요. 이날 서울에너지공사 측은 오후 5시 복구 완료, 8시 내 온수 공급을 목표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노원구청은 혹시 모를 수습 장기화에 대비해 인근 숙박업소를 확보하고 주민센터 등의 대피소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까지 복구가 안 되면 임시로 대피소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인근의 그 호텔, 그다음에 노원구청 2층 대강당. 이번 사고 원인은 매설된 지 26년 된 배관의 노후화가 유력한 상황.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였던 만큼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다행히 사고 당일 난방과 온수 공급이 다시 재개됐고 구멍이 났던 관은 임시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의 보수 공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서주원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출근 시간대에 발생했던 노원구 상계동 열수송관 누수 사고. 오전 8시 56분부터 인근 12개 아파트 단지에 열 공급이 중단됐고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구멍난 누수 부위가 확인된 건 11시 30분쯤. 현장에서는 용접 작업 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녁 5시 퇴근 시간에 가까워질 때가 돼서야 다시 뜨거운 물이 흘렀습니다. 6시 되니까 관리실에서 전기장판 필요하면은 대여해 가라고 하셨는데 그 방송 나와서 1시간 안에 이게 재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후로는 크게 불편은 없었습니다. 18,000여 세대에 대한 난방과 온수 공급은 다행히 사고 당일 재개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의 굴착 공사는 다음 날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현재 임시 복구 상태. 문제를 일으킨 누수 부위는 봉합이 완료됐는데 아직 공사가 남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위의 다른 관들도 파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니 도로를 다시 포장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보수 작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이상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이게 이제 아무 다른 이상 징후가 없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일단은 복구를 하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관은 올해 서울에너지공사 계획보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안전진단을 한 결과 위험 요소나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측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26년 된 노후관의 갑작스러운 균열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열 수요가 늘었는데 사용량을 이기지 못하고 과부하됐다는 분석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서울에너지공사 측은 20년 넘은 노후관이 사용량을 이기지 못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 외부 환경적 요인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부위와 거의 붙어있는 하수관이 지목됐는데요. 네, 이번에는 현장 취재를 이어간 서주원 기자가 노원구 열수송관의 누수 사고 원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땅에서 섭씨 100도씨에 가까운 물과 증기가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사고. 서울에너지공사는 노원구 상계동 열수송관 누수의 원인을 1996년 매설된 관의 노후화로 추정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열 사용량이 많아졌고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 균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사고 부위의 경우 이전의 진단이나 점검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없었던 터라 돌발적인 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상 징후가 발생되는 구간은 다 발췌를 하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수송관 사고 10건 중 7건은 원인이 노후화였습니다. 지난 2018년 백석역에서 한 명이 사망했던 사고와 같은 해 노원구 하계동에서 6만 5천여 가구가 추위에 떨어야 했던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된 관들이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는 전체 열수송관의 37.3%가 20년이 넘었는데 왜 하필 이번 사고는 노원구 상계동 바로 이곳에서 발생했을까요? 궁금증이 남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관 자체의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관 주변, 외부 환경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노원구 상계동 사고 현장에서는 맨홀 뚜껑과 세로로 된 하수관로가 눈에 띕니다. 사고 직후 제거됐지만 콘크리트 관 구멍에는 원래 플라스틱 생활하수관이 열수송관 위로 매설돼 있었습니다. 만약 그동안 생활하수관에 물이 새서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들었다면 열수송관의 부식을 가속화시켰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묻어놨는데 거기만 터지냐고요. 거기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요. 하수관에서 물이 새가지고 열수공원을 받치고 있는 흙이 비잖아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기가 10중 8구예요. 노후화로 인한 열수송관 사고는 발밑에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있는 상황.
원천 차단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미 발생한 사고들의 원인을 좀 더 넓고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계획을 발판 삼아 지역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건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게 결국 서울의 지역 격차를 좀 줄여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이 지역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교육 여건이야 서울에 사는 시민분들이라면 너무 심하다, 크다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서울의 지역 격차 비단 교육 여건뿐만이 아닌데요. 서울시 자료를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GRDP, 지역별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얼마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냐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인데요. 해당 지역의 경제력을 가늠할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동남권은 146조 원, 서남권은 104조 원, 도심권이 100조 원인 반면에 동부권은 50조 원, 서부권은 33조 원입니다. 동남권과 서부권을 비교했을 때 4배 넘게 차이를 보입니다. 상업지역 면적도 차이가 큰데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도심권인데 8.1제곱킬로미터입니다. 반면 서부권은 1.7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역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역의 대중교통 시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중구와 광진구, 동작구 이렇게 3개 자치구가 상위권에 속하는데요. 모두 다 70%가 넘죠. 그런데 하위 3개 자치구를 보면 50%가 채 안 됩니다. 특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22.6%에 불과한데요. 중구와 금천구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자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 크게 5가지 추진 전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조성해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문화와 의료, 복지, 공원 등을 포함하는 생활 SOC를 늘리는 게 그 2번째입니다. 그리고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또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마지막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5개 전략을 통해서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 5대 전략을 권역별이나 또 지역별로도 나눌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자, 5대 전략을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모두 88개 과제입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과 강북, 노원 등의 동부권의 경우에는 서울 아레나 사업과 홍릉 바이오메디컬 또 공릉 미래기술 산업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일자리를 늘려서 지역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의 경우에는 김포공항 일대와 옛 노량진 수산시장 등을 활용해서 금융이나 ICT, 첨단 R&D 등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일자리 자족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산업과 일자리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입니다. 또 생활 SOC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의 어떤 불균형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관 건립 비용을 지원할 방침인데요. 광진과 도봉, 서대문, 강서구 등 12개 자치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도 지역 격차가 심하잖아요. 오는 2026년까지 강북권에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남권과 서부권, 동부권 등 철도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강북 횡단선이나 목동선, 면목선, 남곡선, 우이방학선 등을 또 새로 짓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서울의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서울 균형발전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단 김 기자가 전해준 내용 안에는 이 지역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도 좀 눈에 띕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많은 사업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느냐가 의문인데 어떻게 보이나요?
일단은 이 서울의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지역을 상당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고 그야말로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등의 좀 이유에서인데요. 반면에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아까 세부적으로 제가 88개 과제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상당히 많죠. 이 많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과연 다 마련할 수 있겠냐, 이것도 우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은평 이성거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서울시의원도 같은 주장인데요. 예산이라는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계획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계획한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데요. 우이방학선이 한 예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우이방학선 공사를 할 거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지역에서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도봉 이성거구 국민의힘 홍국표 서울시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이방학선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난달 시정 질문을 통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강북 삼성거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균 서울시 의원은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서울 아레나 사업이 올해 4월 민간 투자 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다면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사업들이 이처럼 자칫 지연된다면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날도 그만큼 늦어질 테고요. 네. 연계된 사업들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현재는 기대 반, 걱정 반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대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자치구마다 구립운동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자리한 종로구는 땅이 없어서 고양시가 관리하는 한강 생태공원 부지를 빌려 구립운동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천연잔디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바꾸겠다며 내년 예산 19억 원이 편성됐는데 주민 혈세가 투입될지 가치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한강하구 대덕 생태공원에 위치한 종로 구립 다목적 운동장입니다. 지난 2013년 종로구가 고양시와 협의 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구립 운동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천연잔디 등 운동장 주변 조성으로 7억 원이 넘는 구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조잔디로 바꾸겠다며 구 예산 1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종로구 축구동호회 고문인 현직 구의원이 인조잔디의 필요성을 적극 제안한 겁니다. 관리 비용 많이 안 들어가고 1년에 12달 공을 찰 수 있는 운동장이 필요하다. 그걸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주장한 자체를. 아니 그래야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종로에 가보세요. 운동장 없죠. 초등학교 하나 개방 안 시켜주죠. 그럼 이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10년 가까이 천연잔디를 관리해온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1년에 종로 주민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횟수가 평균 5회 미만인데다 운동장 내 재래식 화장실과 넓고 좁은 관리 사무실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다만 구청과 구의회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인조잔디 교체에 대해선 조심스러워합니다. 환경 문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축구인들이 공을 차기에는 인조 잔디가 좋지만 비나 눈이 올 경우 수맥을 차단하는 만큼 생태공원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분치가 습지의 기능을 하면서 큰 물이 났을 때는 빗물을 머금어주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에서는 주차장이나 도로,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류의 물 흐름에 부담을 주게 되죠. 이것을 포장을 하는 것은 큰 물이 났을 때 재난 위험도 더욱 심화시킨다고 봐서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다목적 운동장 토지 소유주는 환경부, 고양시가 맡아 관리하고 종로구가 5년 단위로 계약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다목적 운동장 활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구민 혈세 19억 원의 인조잔디가 매년 운동장 관리 비용 1억 5천만 원을 줄이는 대안책이 될지 13일 열리는 구의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어서 강북구 소식입니다. 파업 농성 중인 강북구 도시공단 노동조합이 신승동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파업도 일주일이 훌쩍 넘었는데 사측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서주환 기자입니다. 총파업을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공단 총책임자인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도 나옵니다. 적정인력 충원 거부하는 신승동 이사장 사퇴하라! 노조가 말하는 적정인력 충원. 최근까지 정년퇴직 등의 정규직 결혼이 시니어 단기계약직들로만 채워지고 있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문성이 보장된 정규 직원이 와야 사업장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공단 내 정규직은 155명, 시니어 계약직은 10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신승동 이사장은 징계를 운운하며 우리들을 겁박하고 이순희 구청장이 분명히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강북구 지역 진보정당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공서비스 안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투쟁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파업 시작 날 구의회에서 이번 사태가 경영진 리더십 문제라고 말했던 신승동 이사장.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조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노조의 항의 방문도 이어졌지만 이사장과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취재진 역시 입장 확인을 위해 정식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공단 측은 이사장이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거절했다는 답변만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중구에서는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초등돌봄 교육청 이관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과 구청장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서울 메이커스파크 등 사업 철회에 따른 매몰 비용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형 초등돌봄의 운영권을 서울시 교육청에 이관하는 현재 상황을 묻습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 쟁점 사안은 1교실 2교사제. 교육청은 현재 인력 구조상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에만 한 교실에 교사 2명을 둘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중구가 지금처럼 직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협의가 안 된다면 예산을 더 받는 방향으로 선회하라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김길성 중구청장은 현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관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면 그 부분보다는 이관을 꼭 주장하시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조금 전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는 왜 25개 자치구 중에 유독 중구에게만 전국 자치구 중에 유독 중구에게만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고 이걸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서울 메이커스파크 건립 및 구청사 이전 사업 등에 대한 매몰 비용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중단된다면 용역비 등 매몰 비용은 31억 원에 달합니다. 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고 현 서울시의 세운지구 개발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쇄 스마트 앵커 사업은 위탁 개발비와 설계 용역비 등 약 11억 정도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서울 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청사 사업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도심 특화 발전 계획 용역, 중앙 투자 심사 등으로 투입된 비용이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임금 피크제 적용 방식 문제와 전임 사장 시절 중구 문화재단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광진구가 7,827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광진구의 도시계획 관련 내용 등 새해에도 광진구를 균형발전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정 방향이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청장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 김경호 광진구청장.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며 광진구를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균형 발전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차산역 주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주택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 자양 3구역 현청사 부지 사업 전략 용역 등 지역 발전 계획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선거 당시는 물론 취임 이후 줄곧 광진구의 도시계획 재편을 강조해온 김경호 구청장. 올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도시개발과 문화복지시설 등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7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군자역 일대 지구 단위 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위 심의를 통과하며 4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상업지역이 7만 1,700여 제곱미터로 약 2만 5천 제곱미터 증가된 바 있습니다. 광진구는 내년에도 아차산역, 어린이 대공원역, 군자역 등 역세권 일대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26년 만에 고도 제한이 폐지된 어린이 대공원 일대 발전을 위해 일종 주거지역 위주의 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방향도 세우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올해 대비 약 7% 증가한 7,827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역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밀집 지역인 자양 4동 전통시장과 용마초 등에 415억 원을 투입해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야외 공연장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에는 7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민생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고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국민과의 소통으로 저와 전 직원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광진구 새해 예산안은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 확정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성동구 소식입니다. 네, 성동구는 올 하반기에 선정된 은봉동 265번지를 포함해 총 3곳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과 또 모아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성동구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담당자가 모아타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모아타운은 법정 용어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을 말합니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아타운에 선정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아주택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모아타운 설명이 끝나자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종상향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종상향이 가능한 요건이나 아니면 조건 같은 게 있는지? 현장에서의 불만도 표출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현장에서는 관리 계획이 14개월인데 14개월 동안 기다리면 2년 소멸 사업인데 모아타운은 어떡하라는 건지. 성동구가 모아타운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저층 주거지에 그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요즘의 트렌드인 모아타운이라는 어떤 그런 그 서울시의 방침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홍보차,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아타운은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가운데 노후 불량주택이 절반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 확대와 노후도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성동구에는 상반기 마장동 457번지, 사근동 190-2번지가 선정됐으며 하반기에 응봉동 265번지 일대가 지정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2022년 올 한 해 마무리를 앞두고 이 자치구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견이 충돌하고 엇갈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성동구는 주민자치회 활동 공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저희 주민통신원이 그 현장을 직접 취재하셨습니다. 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정원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정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서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두고 이 서울시 예산 삭감을 이유로 좀 시끄럽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성동구는 주민자치 활동 공유회를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선 이 성동구는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성동구에는 17개 동이 있는데요. 17개 동 전체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주민들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성동구 마장동은 전국 최초로 2013년도에 주민자치회를 시작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늦었지만 다른 동 역시 3기 자치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주민자치회가 확실하게 뿌리 내린 지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013년부터 이 주민자치를 시작한 동네가 있었다면 꽤 오랜 시간 지속됐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 17개 동에서 각 동별로 1년간의 사업을 실행한 결과를 공유하는 이 성동구 전체의 주민자치 활동 공유회가 마련됐다는데 이번 행사는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주민사업을 합니다. 각 동별 자치위원들이 사업 시행을 할 때 경험을 공유한다면 주민자치회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활동공유회입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네, 이 서성원 통신원께서도 취재를 하셨지만 이 실제 주민자치위원으로도 이번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올해 활동 공유회가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참가자 자리를 다른 동의원들과 섞어 앉게 했고 테이블별로 토론 주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동별로 실행한 사업들을 다른 동네 자치위원들로부터 직접 들어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년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울시는 이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내년부터 이 주민자치 예산을 줄이는 등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성동구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울시가 주민자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을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지자체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갖추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는데요. 서울시 정책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버스 정류장에 성동형 스마트 쉼터를 만들어서 해외 언론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동구는 주민자치도 성동형 주민자치 모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기반을 다져가는 주민자치가 서울시의 바뀐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민들은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끝으로 2022년 올해 이 성동구 주민자치 활동 공유회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가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금호 사가동 주민자치회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하는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총회 때는 남녀노소가 어우러진 한마당 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왕도동 주민자치회는 미디어로 주민들과 소통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장동 주민자치회는 평소에 마을 과제를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성동구 주민자치에 대해 서성원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제안하는 교육 소식을 전하는 떴다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역사에 기록된 명소가 있을 겁니다. 이 동네 유래는 물론 지역의 역사 현장을 학부모가 직접 탐방하고 또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무엇보다 자녀들의 역사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배수경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역사를 지금 돌아보며 탐방을 통해 지금 기억하다. 지역 속에 살아 숨쉬는 역사를 학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자녀에게 전해주는 기획단이 있는데요. 체험을 통한 마을의 역사 이야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의 숨은 근현대사 역사 탐방에 나선 학부모들. 탐방을 통해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학부모와 함께한 기획단을 방송으로 만듭니다. 학부모들이 역사 탐방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친해지는 것이 모토입니다. 서울을 5개 권역, 서남, 서북, 동북, 동남, 중부로 나눠 사전 답사와 현장 탐방, 그리고 후기 등을 방송으로 공유하는데요. 자신들이 경험한 역사 탐방 후기와 소감 등 현장에선 재밌는 여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몰랐던 표지석과 마을의 근현대사를 알게 됩니다. 공동묘지로 떠올리던 망우리는 멋진 산책로가 조성되고 역사적 위인이 안장돼 역사문화공원으로 거듭나 기억에 남습니다. 학부모 역사 탐방단이 현장 체험을 경험한 후 내가 사는 지역의 숨은 역사까지 알고 나면 그곳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납니다. 공동체다 보니까 10대부터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도 모두 지금 방송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금 돌아보며 사전 답사와 탐방을 통해 지금 기억하다의 의미가 담긴 역지사지.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리더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된 역사 탐방단의 체험 소식인데요. 학부모가 먼저 역사 탐방을 다녀온 후 자녀와 다시 그곳을 찾아가 배우는 현장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고 아이한테 독립운동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었고 우리의 이 생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으로 오게 되었다고 많이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아이도 엄마가 이런 것도 알게 되었어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상당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알게 되고 탐방 결과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방송으로 제작합니다. 다양한 방송 기획단의 과정을 관악 FM이 돕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경험담 속엔 역사 탐방 외에 다른 여러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꼭 학교에 있는 국어, 수학, 역사, 지리 꼭 이게뿐만 아니더라도 되게 사람 살아가면서 배울 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학부모님께서 만들고 계신데 이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좀 요청하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콘텐츠를 자신감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현장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 자녀와 학습은 물론 전문가 강연에서도 지역의 숨은 역사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친근한 곳이고 숨은 역사까지 알고 나면 그곳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납니다. 내가 사는 지역부터 답습하는 학부모 역사 탐방 기획단이 자녀들의 역사 공부 향상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수첩 배수경이었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듭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학부모 정책 토론 현장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로 정확히 설립 100년이 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YWCA인데요. 여성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등에 앞장서온 서울 YWCA, 그 100년의 역사를 김대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인 지난 1924년 여자 노동야학원이 설립됩니다. 그를 모르는 여성들을 위해서입니다. 10년 뒤인 1934년에는 강습반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의 문화센터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는 모두 서울 YWCA가 있었습니다. 30년대에는 강습반을 저희가 개설해서 요리나 꽃꽂이나 봉제나 이런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또 여성들에게 가르치고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서울 YWCA는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1970년대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고 2016년 돌봄 노동권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펼쳤습니다. 이런 활동을 한 지 올해로 딱 100년.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월이었습니다. 서울 YWCA는 최초의 여성 시민단체로서 청소년, 또 여성, 평화,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여성들의 인권이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YWCA는 이렇게 한 세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 세상을 바꾸는 여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성의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비전 아래 어떤 개인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평등을 넘어서 평화의 세상을 가꾸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야? 서울극장.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수줍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연애 시절을 지나 결혼한 진봉과 세연.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아이씨, 수능 볼 때까지 미역국 끓이지 말라니까 진짜. 맞다. 미안. 현실에 치여 살던 세연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생일. 자. 그냥 생일 아니고 내 마지막 생일. 뭐야? 네가 찾아내. 누구야 이거? 내 첫사랑. 뭐? 첫 뭐? 사랑. 아이 어떤 미친놈이 그딴 걸 해줘. 마지막 생일 선물로 자신의 첫사랑을 찾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첫사랑을 찾고 있거든. 그렇게 그들은 첫사랑을 찾아 떠났지만 가는 곳곳마다 자신들의 소중한 기억을 하나둘 떠올리는데요. 과연 세연의 첫사랑은 어디에 있으며 그들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뜨겁게 널 보낸다. 안녕. 영화 인생은 아름다웁니다. 네, 이번 주 서울시의회 예결위가 이 교육청 예산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다음 주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자라나는 미래 후손들이 제대로 배우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뒷받침을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어른들이 제대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